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춘천에서 온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라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녁까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시대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GAFA, 가파라고 불리는 기업들, 그런 붐을 놓친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인터넷이 우리 세상에 바꿔온 변화를 저는 비행기로 보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저 좌석이라고 예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변화를 저는 이 두 번째 좌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래된 미래라고 불리는 메타버스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떤 문제 또는 어떤 가능성 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앞서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나온 지는 좀 된 단어예요. 대부분 사실 과학적인 발전을 보게 되면 주로 인문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면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것도 1992년도에 발표된 소설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란 말 자체는. 그런데 정확히 28년이 지난 작년, 검색어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검색어가 거의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한국어나 영어나.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검색량이 확 증가를 했습니다. 28년 뒤에. 그런데 그 전에도 메타버스의 개념이 심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린든랩의 창시자인 필립 로즈데일. 이분이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었죠. 화면에 보이는 이거. 한국에서도 아직 쓰시는 분들은 계시긴 한데 지금 유저층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필립 로즈데일이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닐 스티븐슨의 소설 메타버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저 꿈을 만든 다음부터 계속 저걸 발전시켜 왔지만 유독 작년에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왔을까? 아직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필립 로즈데일 이야기나 또는 닐 스티븐슨 소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죠. 거기 나오는 세상 이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VR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세상, 게임 속 세상. 바로 오아시스가 우리한테 좀 더 대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메타버스는 바로 가상현실 세계하고 같은 거냐? 메타버스가 언론에 많이 보도될 땐 주로 가상현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거나 실시간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돼 뭔가 세상을 초월한다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여기 장표 안에 있는 것들이 슬라이드가 가려진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구조군요, 이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화면 색깔이 흐린데 3개의 워딩을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나오게끔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메타버스가 2020년에 갑자기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 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꺼지지 않는 욕망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자극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극. 여러분들 작년에 여행을 거의 못 가셨죠? 여행 못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 여쭤보면 여행 갈 거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여행이나 항공산업이 다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자극이 근데 여행하고 왜 관련이 있냐 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자극을 얻냐 하면 새로운 음식, 사람, 공간, 일, 지식 등에서 자극을 얻는데 작년에 그게 많이 위축되어 있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배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서 말씀드린 지배 욕구는 꼭 누군가를 이렇게 누르고 권한을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많은 거를 성취하는 거.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지배 욕구가 인간의 두 번째 욕구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욕구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상반되는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극을 얻고자 하면 반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 더 올리려고 그러고 새로운 친구 사귀려고 하면 늘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세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바로 균형에 대한 욕구예요. 균형을 맞추고 싶다. 좀 쉽게 표현하면 뭔가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거리두기에서 저도 거의 학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작년에 한 두 번 갔나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거의 집에서 서재에서 수업을 계속했는데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마음 뭔가 굉장히 늘 불안한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왠지 학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의 대칭점에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입니다.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지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인류는 메타버스를 개발을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핫한 플랫폼으로 떠올리는 게 화면에 있는 이거죠. 제페토. 제페토의 이제 출생부터 보게 되면 그럴듯한 좀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제페토는 네이버 제트라고 하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네이버 제트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혹시 제페토를 깔고 계신 분 계실까요? 휴대폰에 제페토 깔고 있다라는 분? 한 분 계시는군요. 예.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손올림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페토의 메인 유저가 거의 1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제페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제가 제페토 사진을 하나 캡처해서 제 방을 보여주게 되면 제 친구들은 주로 너 이거 싸이월드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싸이월드는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 아바타 꾸미고 방 꾸미고. 근데 그 네이버 제트가 그런 걸 만들었는데 네이버 제트의 이제 기원은 어디냐면 스노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스노우가 여러분 알다시피 네이버가 또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그런 구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에 트래픽을 쥐고 있었던 네이버가 새로운 넥스트 물결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 게 저는 제페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더 이상 얼굴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스노우로 사진을 찍어갖고 어색하게 보정된 나의 모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나의 눈, 코, 입과 머리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예능에서 키워드가 부캐였죠. 부캐. 보조 캐릭터, 부캐릭터.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부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제페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도 판매하고 있지만 그냥 개인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저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방에 앉아 있었는데 심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그래서 제페토를 했는데 새로 나온 신상 물건을 몇 개 샀어요. 사고 나면 그것도 디자이너가 떠요. 근데 굉장히 제 감성에 맞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옷은 아니고 되게 힙한, 약간 힙합 의상을 몇 개 샀더니 그 디자이너를 팔로우 했더니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옷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샀는데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왜 이렇게 옷 만들어가지고 사고 입으면 싸이월드 도토리냐. 그거 플러스 알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월드가 있습니다. 혹시 제페토 깔고 계신 분 또는 까실 분은 나중에 강원대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저희 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실제 사이즈 한 10분의 1 정도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작년에 20학번들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세대. 학교에 OT도 못하고 MT도 못하고 보기 싫은 교수님 못 보고 이건 축복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원격에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했고 학생들은 또 이런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땡땡 대학교는 실존하느냐 또는 땡땡 대학교와 땡땡 사이버 대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대학의 차이는 뭐냐? 학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만이라도 해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공대, 저희 학교 쪽 공대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을 이 안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페토 안에는 누구나 자기의 월드를 만들 수 있는 빌드잇이라고 하는 도구를 무료로 공개해주고 있어요.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2학기 때 해줬어요. 가운데
이상한 과일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친구가 제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저 친구가 이제 선배의 역할을 하면서 신입생들 끌고 다니면서 학교를 투어를 시켰습니다. 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대 1호관에 이쪽을 가게 되면 너희가 주로 F를 받을 거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F를 받으면 기분이 싸하다. 저긴 학생 식당인데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맛없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쭉 해주고 학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퀴즈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 안에서 즐겼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페토 안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벤트를 열고 있죠. 게임으로 유명한 유니티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유나이트 서울인가 하는 행사를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패션쇼, 구찌 같은 경우도 패션쇼를 이 안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이벤트들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전 제페토 직원은 아닌데 이런 이벤트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냐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만 있으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헌터 킬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패키지를 보시면 여기 한 $30 정도 지불하면 집으로 오는 박스가 하나 와요. 뭘 하는 거냐면 이걸 딱 풀어보면 자질구레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떤 살인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을 담고 있는 박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살인사건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 그러니까 허구로, 픽션으로 꾸며진 살인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온라인에 있는 가상탐정사무소의 회원 역할을 하면서 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탐정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탐정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거 도구 이렇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VR 장비나 엄청난 플랫폼이 있어야 좀 구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지구의 일상적인 세상을 초월한 삶은 아날로그적인 도구와 내러티브로도 구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집 사장님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치킨집 사장님한테 배달의 민족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제페토 안에 제가 월드 만들려고 하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알바생을 쓰려니까 알바도 이제 못 쓰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해가지고 추리게임이라도 만들려고. 그래서 한 박스 한 박스 보낼 때마다 단서 1번, 2번, 3번 해서 단서 5개 모으면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러면 쿠폰 30%짜리 쿠폰 뿌리는 거 이벤트 한번 해보시라고. 사장님이 듣고 있다가 네,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이러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기록을 가져가는 측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2D 또는 완전히 3D 입체로 보여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키가 2006년부터 제가 주가 동향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보길 잘했어요. 왜 잘했냐 하면 나이키가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정확히. 그동안 이제 서울의 부동산도 10배 오른 지역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지역은 사실 드물었어요. 나이키가 2006년도에 시가총액이 22조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세컨드 무버가 어디냐 하면 나이키의 영원한 적수는 아디다스입니다. 근데 적수라는 말 속에도 조금 애매한 게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좀 드문데 나이키는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시총 측면에서는 격차가 큽니다. 세컨드가 아디다스인데 2006년에 22조 대 11조 정도, 10조 정도 차이였어요. 물론 배수는 2배지만 근데 이게 작년을 놓고 보게 되면 66조 대 200조 정도. 그러니까 나이키의 주가가 10배가 올라가는 동안 아디다스 측의 주가는 6배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측면의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이키는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강연하셨던 우리 송 부사장님께서 아마 빅데이터 주제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을 새롭게 구현한 게 나이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2가지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다가 다 실패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했는데 현재 나이키가 운영하고 있는 2가지 앱은 달리기와 관련된 앱 그리고 집에서 매트 하나 깔고 살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앱 2가지를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무료로 풀면서 거기서 물건을 팔거나 광고를 올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걸 왜 올릴까? 왜 돌려주냐? 이유는 우리의 운동 데이터를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운동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보다 나이키는 압도적으로 많은 지구인들의 운동 정보를 누적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만큼의 양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집에서 1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했는데 나이키가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들이 그 데이터를 어디에 쓸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교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면서 저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저 사람한테 어떤 운동복이나 어떤 용품을 팔아먹으면 어느 때 광고를 올리면 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까? 이런 거 트래킹할 때 그 데이터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미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 곁에 이미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죠.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업들, 만들어 와서 성공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독특한 특징을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만든 게 별로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스스로 만든 게 별로 없는 기업들. 배달의 민족을 보게 되면 공유주방 일부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배민 앱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식당 중에 배민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은 없죠. 뭐냐 하면 원래 존재하는 식당들, 그 사이에 존재했던 비효율성, 부족한 기능 이런 거를 해결한 겁니다. 효율성을 높여주고 기능을 확장해주고 이거를 메타버스 세계에선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세계. 마치 저쪽에 뭔가 조그맣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큰 거울로 멋지게 비춰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름답고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슬픈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동 지역에 사는데 강동 지역의 식당이 어림잡아도 수천 개, 수만 개 될 것 같은데 그 수천 개, 수만 개 식당이 그렇게 어렵게 소상공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과 그분들이 얻는 이익, 그 다음에 이런 거울세계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얻는 이익과 노력을 비교를 해보면 과연 현재의 구조가, 현재의 저울이 수평이 맞는 거냐 하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게 있죠. 아직도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상부동산 투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정부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스2IO 있잖아요. 어스2라고 하는 가상세계 부동산. 그거를 자꾸 자기 아이가 살라고 하는데 사줘도 되냐. 강남 지역 땅 얼마큼 10만 원에 나왔는데 그걸 자꾸 사고 싶어 한다. 물어보더라고요. 땅값이 올라갈 것 같냐.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단기간에. 근데 단기간에 올라갈 것 같은 거는 맞지만 그 땅이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현재 보면 화면에 있는 건 업랜드라는 서비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어스2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로는 다 뭘 하는 거냐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들을 디지털 세상에 복제해가지고 제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이에요. 그런데 어스2나 이 업랜드를 보면 되게 갸우뚱한 지점은 그 땅을 내가 직접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식, 실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 팔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땅도 이거 같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업의 주식이란 건 존재 가치가 두 가지죠. 단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는 두 가지 존재 가치 갖고서 돌아가는 구조인데 과연 가상 공간의 부동산은 어떤 명분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는 좀 궁금한 점입니다. 물론 이런 플랫폼들을 움직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뒤에 많은 자산, 특히 암호화폐 쪽 자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업랜드만 봐도 수년 이내에 여기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것들을 현실 화폐로 치환해서 환전해 줄 수 있다라고 계속 자신감을 내비치긴 하는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플랫폼들도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특히 로블록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디어 상장을 하긴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상장한다 하고서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한 달 미루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 확정은 된 것 같은데요. 예. 로블록스가 근데 뭐 일단은 지켜볼 만한 것 같은 것은 로블록스도 앞서 제페토처럼 유저가 무료로 월드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가장 현재 핫한 플랫폼입니다. 얼마나 많은 월드가 들어와 있냐 하면 대략 한 1억 6천만 명의 유저가 있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월드의 총 합이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5천만 개의 세상이 그 안에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 싶은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이거를 정말 청소년들이 돈 안 받고 만들었을까 싶은 너무 잘 만들어진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부기관의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5천만 개의 월드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게. 500개, 5천만 개 방이 있는 거냐, 조그만 노래방 같은 거. 개념적으로 잘 접근이 안 되시니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월드 크기가 굉장히 넓은 것도 있고 굉장히 좁은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가로, 세로가 한 100m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합산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정확히 5배가 됩니다. 5천만 헥타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을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블록스는 흔히 이제 신문에 검색을 해보면 게임이라는 말이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는데 스스로는 계속 게임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게임인데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게임적인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은 여기서 총싸움을 하고 칼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화폐인 이런 화폐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CGV, 롯데시네마와 같이 큰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작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상영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혹시 VR이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3개월 만에 페이스북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300만 개 팔렸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 초기 판매량을 넘어섰다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극장은 문을 닫는 거냐?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 쓰고서 각자의 아이맥스를 즐기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냐라고 불안해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빅스크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플랫폼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실제 먹을 수는 없지만 팝콘이나 음료수 제공이 돼서 손으로 만지고 조작할 수도 있고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운동 경기 같은 게 있으면 마치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일부러 맥주집에 가서 같이 봤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때처럼 저기 운동 경기 뜨는 거를 사람들하고 모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응원도 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VR 장비가 발전하고 있고 계속 판매 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현실과 실제감을 혼돈할 수준까지 그 특이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게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극장이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로블록스가 약간 10대 중후반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플랫폼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포트나이트가 역시 우리는 이제 게임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뭐 사실 소유주 자체가 에픽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긴 한데 이미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죠. 특히 눈여겨볼 게 작년 9월에 넣은 BTS 공연이에요. 이 공연이 뭐 노래가 좋다, 춤이 좋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굉장히 독특한 경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BTS가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이 안에서 화면에 보이는 이들이 이제 게임 속 아바타예요. 게임 속 캐릭터들입니다. 내가 조종하는. 게임 속 아바타들한테 입힐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춤을 판매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춤을 동일하게 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죽었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몇 달러만 지불하면 그 춤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제가 제 아바타한테 입혀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춤을 동그라미 메뉴 같은 게 떠서 누르면 춤을 그대로 따라 춥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들죠. 현실에 내가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네모난 화면 속에 있는 제가 춤을 추는 건데 그게 그렇게 즐겁다냐 이런 말씀 하시다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진짜 물어보죠. 기자님 혹시 최근에 게임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마지막 했던 게임이 애니팡이네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글쩍글쩍 거리시는데 바로 2D 화면이건 3D 화면이건 간에 게임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몰입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감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춤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판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래가 되지 않는 아이템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통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뭐 화장품이건 식음료건 기계건 그런 기업들은 처음에 물어보면 네거티브한 질문을 해요. 교수님 우리 기업은 할 게 없겠죠. 할 게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발전할 것 같긴 한데 우리 기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보여드리고 자동차 기업 이야기도 해드리면 되게 불안해하시죠.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게 있나 보구나. 자, 전통적으로 이런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별로 관심 없어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죠. 워낙 또 이것도 많이 발표됐던 사례들인데 이런 명품 기업들도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광고를 하거나 콜라보를 하거나 특히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던 바이든 후보도 메타버스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많은 효과를 또 보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현재 압도적으로 사용층이 넓은 집단은 M세대나 흔히 G세대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M이나 G는 아니죠. 베이비부모 또는 X세대의 끝. 그분들이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메타버스 이때까지 즐겨오지도 않았고 정서적으로는 그런 거 썩 안 좋아한다. 사람이 왜 아바타가 돼? 나는 그 스노우라는 앱 되게 싫어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은 신분증 사진, 회사 사람들 면접 볼 때 사진 바꿔내면 질색을 하시고 무조건 회사 플랫폼에서 본명 써야 되고 질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죠. 왜 저 나이가 많은 저 바이든 후보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들어가서 이런 이등신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느냐, 이등신의 이 모습이 과연 어떤 효과를 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선 호기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가려놓은 화면들이 몇 개 있는데 통째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던 게 있어요. 메타버스가 이대로 쭉 발전하고 그 산업의 흐름에 온전하게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네거티브한 영향을 많이 받을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패션이나 식음료나 모빌리티 쪽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결국 사람들이 일상의 시간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의 양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줄어든 시간에 더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지만 일상의 짧은 여행의 이동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규모의 모빌리티는 증가할지 몰라도 소규모의 자동차 기반 모빌리티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플러스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플러스되는 요인들은 온라인 기반의 상거래는 더욱더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다 뭐다 새로운 쇼핑 채널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메타버스까지 그 채널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에 있는 소매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아마존이 미국에서만 파일럿으로 했던 실험이 있었죠. 아마존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실험. 1대1로 사람들을 매칭을 해서 미국에 있는 유저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다른 사람 유저를 온라인으로 만나서 1대1로 비디오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기 골목 들어가 보자. 골목 들어가고 가다가 저 물건 사줘. 저 열쇠고리 너무 예뻐. 사가지고 아마존 배송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배송이나 물류 측면에서도 새로운 영향력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것은 아마 빅데이터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식료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뒤로 가고 있긴 한데 간편식이나 밀키트 시장은 메타버스의 영향에 긍정적인 작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간략하게 몇 개 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 왜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렇게 싼 가격으로 많이 내밀고 있고 삼성전자가 2018년도 이후로 공식적으로 뭐 접었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업데이트를 중지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은 왜 이 많은 자산을 계속 오큘러스 퀘스트에 쏟아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승산을 잡았던 거는 처음에 인터넷 기반의 페이스북은 그렇게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페이스북이 유저가 급증한 건 모바일 환경이 잘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어느 순간 불안한 거죠. 현실적으로 열받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열받는 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저들의 처음에 진입 지점을 보게 되면 나를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글의 앱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두 개의 플랫폼, 좀 더 문 앞에 있는 플랫폼을 내가 잡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5인치 스마트폰을 언제까지 볼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넥스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계속 밀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주 단기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적응성 측면에서 쉬운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아무리 저걸 뒤집어 써서 내가 마치 영화 토탈 리콜에 나오는 것처럼 현실하고 분간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저기에 쉽게 진화를 해서 하루에 10몇 시간을 저것만 뒤집어 쓰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실제감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못 본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함을 인간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대고 있는 게 역시 또 이거죠. 착용하기 편한 거. 인류가 한국만 해도 벌써 100년 넘게 써왔던 아이템 안경이잖아요. 안경 쓴다고 이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안경 위에 오버레이 시키면 어떨까? 애플이 만든다는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많은 루머 중에 하나가 애플은 VR 플러스 AR로 갈 것이다. 앞에도 가려지겠지만 실제 세상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애플은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는 저 아마존. 책을 많이 팔고 리테일 샵을 운영하는 저 아마존. 사실 저 아마존은 제가 봤을 때 리테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존은 B2C 비즈니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저들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기여율을 사업 분야별로 쪼개갖고 정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마존은 압도적으로 뭐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럼 AWS의 큰 고객이 누구냐면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인프라를 운영하지 않고 얘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게임 하나를 3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선택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하나의 상업적인 제품이 저게 공용적인 유엔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저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걸로 이건 뭐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에서 저거 가지고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고요. 많은 일선 학교, 공교육기관에서 저 툴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냥 교육용 도구 툴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 거죠. 이미 저는 3조 원의 가치는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업들은 바로 게임 회사들이죠. 앞에서 들었던 예의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슨 게임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된 기업들인데 이 많은 게임 기업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바로 텐센트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맨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Z 말고는 한국 기업이 아직 메타버스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한 기업이 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기존 플랫폼하고 차별을 두면서 성장할지 제가 기억하시기 편하게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셨으면 저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류의 문명에는 향신료. 저 터키부터 해서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그 강에서 향신료가 많이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태워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멀리 수출하면서 또 향신료가 전파된 경로를 보면 문화가 전파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향신료가 근데 영어로 이거잖아요. 스파이스. 이 키워드를 머리에 넣어놓고서 메타버스의 특성 5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S. 포트나이트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한번 로그인하면 게임하고 다시 나가서 쇼핑몰 들어가고 다시 나가서 영화관 가는 이게 아니라 게임 끝나면 바로 옆에 월드로 이동해서 영화도 보고 바로 옆에서 수다 떨다가 얼마 후에 그 포트나이트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도 하더라고요. 영화제도 보고 그 안에서 문화활동 즐기고 이렇게 연속적인 경험.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 집착하고 있는 실제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운영성인데 제가 봤을 때 상호 운영성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카카오 유니버스를 건설한 카카오인 것 같아요. 카카오는 어떻게든 벗어날 수가 이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스마트폰에 깔고 있는 앱 중에 95%가 카카오 플랫폼이고 그걸 통해서 뭐 하다못해 미용실까지 예약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즉 그걸 상호 운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동시성이에요. 많은 게임 회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인디게임 회사들이 가끔씩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발언할 때 보면 저 얘기를 많이 끌고 나와요.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게임을 만들었고 우리가 메타버스인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드는 게임이 거의 1인용 게임이에요. 그건 메타버스가 아닌 거죠. 혼자 들어가 있는 세상일 뿐인 거예요.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세상이란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경제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인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건 실컷 간의 돈입니다. 경제, 희소성. 그래서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화폐를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환전시켜주는 이유가 그 플랫폼 내부의 경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저들한테 계속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하고 로블록스를 비교하는 분들을 보면 저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마크가 좀 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기능이 딱히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마크보다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메인 플랫폼으로 더 많이 언급이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는 교육적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취한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화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로블록스보다는 그 화폐를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팔면서 환전할 수 있게끔은 구조화가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경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교육용 도구에 가깝게 성장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어떤 게 이 5가지 스파이스를 다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플랫폼들 보게 되면 5개의 특성을 많이 가져갈수록 우리가 마치 예전에 네이버, 구글 이런 데 락인될 때처럼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락인될 때 보면 그 플랫폼 아마 이 5가지 특성을 잘 갖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5가지 특성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메타버스가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떤 게 편했는지 혹시 아세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인터넷도 없을 때 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가 편했냐 하면 밤늦게 오는 카톡이 없었어요. 밤늦게 오는 카톡, 단톡방. 이 단톡방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네, 미칠 것 같은 게 안 보면 안 본다고 뭐라고 하고 보면 일이 없어졌는데 왜 답변 안 하나 그러고. 근데 예전에 보면 없었잖아요. 우리 그 스마트폰 없을 때. PCS폰 시절만 해도 카카오톡 방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문자만 보니까 상대방이 전화기에 꺼져 있었다.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요. 배터리 방전됐다는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교수님 그때 보니까 최신 폰인데 무슨 개소리세요? 이래요, 저한테. 예전에 PCS폰은 뭐 툭 하면 방전되니까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안 통해요, 이제. 자, 이렇게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사실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아이언맨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좋은 점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겠지만 불편하고 안 좋은 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정말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정부기관은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2가지 말씀드려요.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범죄 케이스 쭉 설명드리고 이런 범죄 실제 있어요 그러면 놀라시고. 또 하나 지금 유튜브 세금 문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로블록스도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거는 세금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물론 뭐로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머지 10분 정도는 제가 Q&A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정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약간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처럼 이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엄청나게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바꿈으로 우리가 가는 게 같이 해야 될 몫이고요. 부정적인 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들으면서도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사실은 저런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모습들은 되게 그러니까 게임의 한 종류 같이 저희의 삶과의 그 링크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대신할 것 같은 기세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요? 그게 사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만 갖고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마인크래프트를 안 쓰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수학 수업하고 그 안에서 영어 수업하고 역사 수업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회과 수업하는데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 수업하면 특히 무역 같은 거 개념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마인크래프트 안에 나라 여러 개 만들어서 무역 수업하면 그렇게 실제감 있고 아이들이 몰입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책상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작년부터였었군요. 어떤 분이 질문이 지금의 메타버스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는 실제 얼굴 거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 기술적인 한계로 미래인 것 같은데 미래에는 마치 복제 인간처럼 실제 모습 그대로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첨언해서 이제 약간 그런 거지만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아바타다,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네.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섬뜩한 네.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전통적인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 질문, 과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현재의 그 2등신, 3등신의 아바타 모습일지 아니면 현존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일지 여러분의 바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의 바람대로 아마 세상은 흘러갈 건데 제가 올해 10월에 나올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소설책인데 많은 사파하고 내용이 들어간 소설인데 소설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약간 스포일러를 미리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아마 메타버스를 많이 쓰다 보면 실제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바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도 법안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눈 크기나 코나 얻는 것들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라. 넘어가면 인식이 안 되니까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놓고서 제가 글을 써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세계에 대해서 이제 취급료나 이런 것을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이제 시니어분들인데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니어를 어떻게 조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인지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학교 총장님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총장님 생각이 났어요. 총장님이 이제 그 정도 열렸는데 사실 내가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메타버스 대학을 만든다라고 하면 근데 그 총장님을 아바타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해보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M세대나 G세대는 흔히 네이티브 세대거든요. 디지털 네이티브. 진짜 실험을 해보면 그들은 드래그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껴요. 책을 갖다 주 책을 드래그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천적으로 배웠잖아요. 특히 우리보다 좀 더 늦게 나이 들어서 배운 세대가 또 윗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장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 제페토의 아바타를 만들어 드리고 움직여 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보다는. 그래서 그걸 직접 하시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차라리 간접적으로 영상이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분이 직접 하기보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설득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해드리면 그분이 직접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경험을 해가지고 인식을 바뀌게끔 하시기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이나 데이터를 통해 설득하는 논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게 숫자로 나오면 되게 간단할 것 같긴 한데 저런 네. 메타버스 안에 저런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 매출이나 이런 거랑 딱 직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실제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북해 가지고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빙그레여서 더 맛있은가? 그거랑 뭐 이름도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비비빅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 북해를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작년에 빙그레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식음료 업체 중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마케팅을 통해서 북해 하나만 가지고도. 즉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미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미래를 살기 위해서 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떤 또 삶의 태도 이런 것 같아요. 진입을 살아야 되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가 악용될 수 있는 방향도 있어요. 내가 원래 현실에서는 A인데 A가 아니라 B인 것처럼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럴 수 있죠. 나는 현실에서 A라는 제품을 A라는 철학을 갖고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안 좋아. 메타버스에서 마치 B라는 좋은 철학을 갖고 B라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처럼 포장해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런데 그게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메타버스의 특성이 아까 콘커런스에 있다고 했죠. 콘커런스를 통해 갖고 사람들은 내가 속았다는 걸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에서 정보가 급속하게 들면서 언론사보다 더 많이 캐치하죠. 우리 정보가. 그런 현상이어서 저는 오히려 기업이나 개인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약간 감추거나 숨겼을 때 더 큰 역효과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디지털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좀 역설적이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람, 진정성 있는 기업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진정성 또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기업들한테도 많이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제페토 안에 어떤 월드를 만들지 생각하시기 전에 그 월드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못 보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매출은 그 다음의 문제고, 그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